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습니다. 각 지자체가 벚꽃 축제를 비롯해 각종 행사를 줄줄이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냥 미루다간 그 사이에 벚꽃이 다 질 수 있으니 급한 대로 이번 주말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벚꽃 엔딩이란 노래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죠. 헌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의 국가 분열, 사회 혼란이 엔딩을 맞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4월 3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네. 제목만 봐서는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요. 무엇을 원한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렵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뜻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신생아가 떨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세상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 사람의 정체도 충격스럽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입니다. 어머나? 이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신생아를 아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낙상 마렵다라는 글을 적었는데요.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말인즉슨 신생아가 떨어져서 다쳤으면 좋겠다? 저 말을 한다는 거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저게 간호사이기 전에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할 말이에요, 저게 지금? 그렇죠. 간호사하면 전문 의료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신생아라는 존재는 뭐 아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네. 뭐 정말 불면 날아갈까 너무 여리여리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신생아 중환자실이라고 하는 곳은 체중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더 정성과 보호가 필요한 네. 그런 신생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련된 장소인데 네. 그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런 사진이 한 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해당 간호사는 SNS에 신생아 얼굴 사진까지 올리면서 지금이 몇 시냐, 잠 좀 자라, 뭐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세상에. 분노 조절 장애가 올라온다. 이건 뭐 자기가 화가 난다는 뜻인가 봐요. 네. 이런 식의 문구를 적어서 이 자체가 아동학대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일었다고 합니다. 아니, 김민호 변호사님, 지금 저 사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으로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아기 사진을 본 부모들도 속상함을 넘어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지금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는 일단 병원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이 간호사에 대해서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신생아 학대 사건에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해당 간호사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들이 혹시나 학대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예,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사건 신생아를 학대한 간호사가 한 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여러 명이 지금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간호사들 사이에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병원 측에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야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에요. 지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학대한 간호사, 학대 가담한 간호사, 그런 간호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 허주호 변호사님, 지금 저 사진,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버젓이 자신의 SNS에 올린 저 간호사가 해당 병원에 사직서를 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병원에 사직서를 내더라도 다른 병원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냥 넘어가거나 묵고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이고 아동학대죄로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지금 저런 글을 올린 게 정서적 학대에만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이가 아프고 여린 아기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받치거나 안아주지도 않고 아이가 굉장히 힘겹게 매달려 있는 상황의 사진이었단 세상에. 말이죠. 이 부분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닌지. 세상에 아이를 저렇게 안고 찍은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일방적으로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아기들은 목을 못 가누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목을 받쳐줘야지 되는데 저렇게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아이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피해 신생아 부모가 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 법인의 대표자, 그러니까 병원장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같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입건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측 역시 가해 간호사들 상대로 뭐 고발 조치 여부들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신생아 부모에 따르면요. 네. 병원 교수나 부교수 그리고 신생아질 센터장 모두 잘못을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개인의 일탈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일탈이라고요,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지금 우려를 해서 이렇게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입장문을 올린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간호협회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누를 끼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저 병원에는 지금 이 몹쓸 짓을 한 그 간호사 혼자만 근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짓을 벌이는 동안에 다른 간호사들은 아예 모르는 거에 혹시 방조하거나 묵인한 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몰랐으면 문제고 알고도 방조하고 묵과했다면 더 큰 문제죠.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 신생아들을 상대로 학대한 간호사들이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하. 피해 신생아 부모 측이 추가로 공개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신생아들의 행동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피해 신생아 부모에 따르면 처음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다른 부모들로부터 제보가 잇따랐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제보가 들어온 간호사는 총 4명이며 그중 확인된 간호사는 3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공개된 사진 속 문구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악지르는 거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구만 왜 왔는지, 오자마자 열받아서 억제시킴, 성악설이 맞는 이유, 다른 애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중환자실에 있는 아기들을 상대로 성악설, 원래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식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은 진짜 성질 더럽게 땡땡처럼 문구도 있었고요. 다음 문구는 제가 참 말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폭탄 덩어리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이건 단순한 직업 윤리를 넘어서 인간된 도리까지 저버린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호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백의의 천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될 때 뭐 해요, 여러분? 나이팅게일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에 그 간호사들 이게 취임할 때 이 나이팅게일 선언하는 모습 이 사진에 많이 실려요. 사진 기사로. 그럼 어떻게 해요? 나이팅게일 선언하면서 다들 촛불에 불 붙이고 초를 들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건 뭐겠어요? 정말로 아프고 약자들을 위해서 이 사회 약자들 보듬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나이팅게일 선언하는 게 그 뭐예요 지금?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정말로 100번 양보해서 일부 간호사의 정말 이 못된 몹쓸 악마 같은 짓을 하고 해두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수사 그리고 대한간호협회에서도 정말 자체적으로 한번 전국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게 아닌가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와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앞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그냥 안 가라앉아요.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남보라 씨, 정말 반가운 이름인데
둘이 사는 게 처음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김묘선 기자님? 네,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남보라 씨가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5월에 신부가 된다고 와. 하더라고요. 근데 예비 신랑은 3초 손흥민, 그러니까 3초만 봐야지 4초 보면 안 됩니다. 3초만 보면 손흥민 닮았다라고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진짜요? 사실 신혼부부가 되면 누구나 둘이 사는 건 처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보라 씨에게는 이 둘이 산다는 것이 특별해도 너무나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13남매 대가족의 장녀로 유명하잖아요. 13남매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 장녀로서 얼굴을 알리기도 했는데 어머나. 동생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남보라 씨가 제2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그런 남보라 씨 이제 벌써 결혼 준비는 다 끝내놓고요. 네. 신혼집을 마련해서 신혼생활을 이미 시작했다고 하는데 남편과 어떻게 예비신랑이죠. 예비신랑과 어떻게 사나 봤더니 동생들과 살 땐 북적북적하니 매일이 생일 파티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얘랑이와 둘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좀 이색적인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13남매가 한 지붕 아래 복작복작 살다가 이제는 K장녀, 이 누나 또는 언니가 출가한다고 하니까 동생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저희 제작진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저희 제작진하고 통화를 해주셨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나 나갔다 야호 신난다 이런 동생은 다행히 없었어요. 정말 다 그냥 한 마음으로 이왕 결혼하는 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언니 이제는 잘 살고 언니 시간 많이 가져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줬어요. 제가 이제 소규모 가족은 처음이잖아요. 저도 이제 둘이 사는 삶이 처음이라.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언니는 다시 태어나도 13남매로 태어날 거야? 이 질문이었어요.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질문을 해준 동생이. 엄마도 많이 좀 홀가분해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친구들분들이랑 여행도 자주 가시고, 엄마도 엄마 나름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도 그쵸? 탈출한 거 맞는 것 같아요. 탈출한 것 같아요. 말로는 K장녀 탈출! 뭔가 시원함을 내비쳤지만 그래도 뭔가 정들었던 13남매 울타리를 떠나는 게 좀 아쉬움이 좀 진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K 외동이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13남매,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운데 막상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우애가 깊은 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특히 13남매의 우정, 우애를 이렇게 돈독하게 쌓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예뻐 보이고 보기 좋아 보이는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남보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동생들이 자기 결혼을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네. 다들 진심으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네.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만난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받은 질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 아까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뭐였냐면 언니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13남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뼈 때리는 질문이에요, 이거. 네, 7번째 여동생인데 이거 답변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언니랑 함께 나와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 네. 동생은 이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니 나는 주저없이 예스라고 말할 거야 라고 오. 하면서 말을 어떻게 이어갔냐면요. 이거 진짜 감동적입니다. 언니 다음 생엔 장녀로 태어나지 말고 사랑 많이 받는 막내로 태어나서 보탬을 많이 받았으면 이랬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니 보통 이거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엄마 다음 생에 내 딸로 태어나서 내 사랑 많이 받아. 엄마 시집갈 때 그런 얘기 하는데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남보라 씨 눈물 흘림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세상에, 아니 너무 대견한 동생 같지가 않아요. 안지용 기자님, 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그만큼 남보라 씨가 언니로서 많은 걸 베푼 게 아닌가 싶어요. 남보라 씨가 어릴 적에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는데 불과 17살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을 했던 진짜요? 겁니다. 자, 큰 오빠가 있고 본인이 둘째, 그러니까 장녀인 거죠. 근데 남보라 씨는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랑도 나눠서 받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첫째, 둘째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아. 거죠. 그래서 이 동생들에게는 내가 더 많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래서 실제로 책임감을 드러내면서 본인이 번 돈으로 동생들의 학원비, 등록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전부 다 보탰다고 하고요. 세상에. 막상 남보라 씨가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번 중에서 쓴 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다복하고 자녀가 많으면 일찍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남보라 씨는 본인의 이런 삶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 키워주셨다. 내가 한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본인 스스로도 30% 언니가 동생들에게 그 정도 했다는 거 이것만으로 굉장히 많이 해준 겁니다. 남보라 씨 참 대단한 게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거잖아요. 좀 생색을 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삶이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너무 진짜 이 소녀가장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우, 나 너무 진짜 대견해. 막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남보라 씨가 저도 평상시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귀엽고 외모도 이쁘고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선해 보이는 얼굴이잖아요. 눈망울이 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실 저희 때나 저희 위에 선배 때 정도 되면은 그 형제가 뭐 67, 뭐 이 정도는 보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일 큰 형, 제일 큰 맏언니 이러면 정말 부모처럼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엄마나 아빠와 진배 없게 생각을 했고 그렇죠. 또 본인도 그런 노릇을 톡톡히 해냈었는데 맞아요. 아마 남보라 씨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에 힘들었던 기억 같은 것도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어렵게 살 때는 라면을 5개를 끓여가지고 불려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은 적도 어머나. 있다. 이렇게 본인이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고요. 네. 뭐 때로는 또 가스나 전기 같은 게 끊겨서 아이고. 촛불을 켜고 생활한 적도 있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 없이 잘 버틴 덕에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회상을 하기도 13남매가 다 바르게 자라네요, 진짜. 그렇죠.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딸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홀가분해지시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13남매의 육아가 근데 아직 다 끝난 거는 아니라 그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막내가 고1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는 거의 수능의 전설처럼 왜냐하면 수능 도시락을 19년째 이제 싸고 19년째.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이분이 어머니께서는 식당 하시느라고 굉장히 스스로도 바빴지만 아. 항상 소풍철에는 냉장고에 김밥 재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늘 김밥을 쌀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셨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소풍이나 운동회 이럴 때는 꼭 김밥을 싸고 또 수능에는 수능 도시락 싸고 야. 이렇게 하시면서 육아를 하셨다는 겁니다. 대박 전설입니다. 수능 도시락만 19년째.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16년째 뭘 이어오고 계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19년째 수능 도시락만 싸우셨다는 건데 가족이 다 모이면 어떤 복작복작한 막 그런 풍경이 펼쳐질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설날에 설을 맞이해가지고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야! 우리 거의 한 10년 만에 가족여행 가는 거지. 진짜 딱 10년 됐을걸? 그러니까 딱 10년 만이야. 저희 이제 방 배정 다 끝났습니다. 일단 1층은 엄마랑 아빠랑 쓰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자는 거 어때? 여기서 우리가 이불 피고 여기서 자자. 그래? 병돌이 형이랑 너랑 자고 다희 씨랑 치쿠랑 자고 정리 다 했습니다. 여기를 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4개가 다 완주하는 팀이 이기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고양이사. 아니 김효성 기자님 가족 여행이에요. 아니 어디 회사 워크숍이에요. 뭡니까 이거?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워크숍이었습니다. 와. 사실 설을 맞아서 10년 만에 가족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출석률이 9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 이상 갈 수 있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나. 워크숍 펜션을 검색해서 그곳을 선정을 했고 이동도 1팀, 2팀, 3팀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끼리 윷놀이 가능하고요. 볼링도 가능한데 피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편을 나눠서요. 네, 힘든 시절도 가족들이 똘똘 뭉치면서 진짜 가족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준 남보라 씨 가족. 그런데 남보라 씨가 네. 또 한 번 아주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아주 뜻깊은 일을 하고 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어허.
저희가 갔을 때 청송체육관에 한 200에서 300여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텐트에서 생활하고 계셨고 다들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게 다 타버렸다. 정말 옷 한 벌 없다. 숟가락 하나 없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덕분에 웃는다고. 덕분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본다고.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인사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가서 뭐라도 도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말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같이 봉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보라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효선 기자님께 여쭤볼까요? 네. 네. 남보라 씨가 어디 봉사 활동을 좀 다녀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으로 음식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남보라 씨는 사실 요리 비법, 요리 레시피라는 게 관련 검색어로 뜰 정도로 요리에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따로 카테고리가 존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남보라 씨에게 요리 비법을 전해 듣고 있거든요. 그 재능을 이번 기회에 살린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따뜻한 말도 전했는데요.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었는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러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면서 오는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 봉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참 마음도 따뜻한 남보라 씨 이제 5월에 신부가 되는데요. 정말 앞으로도 멋진 이 결혼 생활 그리고 많은 사랑 받으시길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서 만든 이거 제목 읽기도 어려운데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제목만 보셔도 또 이 노래만 들어도 이 사람이라고 아실 겁니다. 바로 데뷔 41년 차네요. 85년에 쉴 곳 없는 나로 데뷔하고 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가수입니다. 바로 김종환 씨 이야기인데요. 오호. 사랑을 위하여 존재의 이유 제목 아시겠죠? 네. 이 히트곡들이 정말 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기가 바로 98년입니다. 그때 보면요. H.O.T. 잭스키스가 인기 가수였잖아요. 아하. 그런데 그들을 제치고 김종환 씨가 골든디스크 대상을 수상했었어요. 기억나.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에 여고생 팬들까지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누적 앨범 판매량을 보니까 1000만 장을 넘네요. 진짜예요? 누적 앨범 판매가 1000만 장을 넘었다고 이걸 사실이라고요? 진짜 안진용 기자님. 네, 실제로 그 정도 판매가 됐는데 이 판매량을 이끈 명곡 존재의 이유 사랑을 위하여가 있죠. 근데 이 명곡이라는 게 그냥 탄생하는 적이 그쵸. 없습니다. 항상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는데 김종환 씨 아까 1985년에 데뷔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첫 앨범을 내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0년 앨범을 발표하는 그 당일 하필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만 겁니다. 세상에. 근데 항상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그 당시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사는 바람에 김종환 씨의 가족이 살던 빌라까지 넘어가 버린 상황이 됐던 세상에. 겁니다. 결국 아내와 자녀들을 강원도 홍천의 친정으로 보냈고요. 홀로 서울 생활을 하면서 매일 새벽 3시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생필품 등을 챙겨서 곧바로 강원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만나고서는 이것만 전달해주고 오는 삶을 5년간 이어왔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게? 이제 가족을 위하는 가장의 마음이니까 가능했던 세상에. 거죠. 이렇게 가족들과 무려 5년간이나 생리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거, 이런 고달픔과 역경은 항상 아티스트에게는 큰 자양분이 되죠. 그래요? 네, 이 자양분을 통해서 어떤 명곡을 만들게 됐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네. 서울에서 새벽에 노래 끝나고 나면 한 3시 되거든요. 새벽에 이제 강원도까지 가서 얼굴 보고 그걸 매일같이 했으니까 나중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하더라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음운전으로 사고 날 것 같아서 강가에다 차를 잠깐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잠깐만 자다 가자. 기름값을 아껴야 되잖아. 그래서 시동을 끄고서 잠이 들었는데 오한이 오는 거야, 너무 추워서.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밖에 강에 그냥 물 한 개가 쫙 끼어 있었어요, 구름처럼. 그래서 나 이렇게 보면서 뒷자리에 있는 기타 꺼내가지고 거기서 만드는 노래가 사랑을 위하여잖아, 그 자리에서.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
야, 이 명곡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노래 있잖아요. 당시에 글쎄요. 허주연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막 열린 음악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나이 드신 여성분들 전부 이러면서 불렀어요. 뭐 이러면서 다 따라하면서 힐링을 받는 그런 노래였단 말이에요, 진짜.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따라 불렀어요. 그래요, 진짜. 그럼요, 기억합니다. 어허. 그런데 김종환 씨 노래는 가사가 참 시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노래 가사가 원래 시라고는 하지만 더욱더 서정적이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이런 시작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잖아요. 그러네요. 또 하나 정말 가사가 애절하고 정말 찐한 사랑 고백 같은 존재 이유. 이 가사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존재 이유 노래는 드라마 첫사랑 OST로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가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김종환 씨가 무명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하숙하면서 밤에 업소 밤무대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염없이 진눈깨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아내랑 통화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전화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거기는 기본 요금을 딱 넣으면 몇 초 동안 통화를 할 수 있고 끊길 때가 되면 뚜뚜 하면서 목소리가 끊겨요. 빨리 동전전화 그럴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그 끊기기 직전에 이렇게 넣어야지 최대한 길게 통화할 그쵸. 수가 있어서 또 조금 넣고 또 조금 넣고 이러면서 정말 아내와 그렇게 애틋하게 안부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 공중전화 걸어보면 분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개인적인- 또 하면 빨리빨리 놓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개인적인 기억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 세대입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오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 서러웠다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썼냐 가사를 라면 박스에 아내랑 뜨겁게 통화한 그 전화 내용을 썼는데 그게 세상에, 가사가 됐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게 바로 존재 이유의 가사라는 건데 어머나, 어머나. 가사 보면은 알 수 없는 또 다른 미애가 나를 더욱더 힘들게 하지만 네가 있다는 것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이걸 아내가 가사를 들으면 이 노래를 배경으로 이렇게 틀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럼 진짜 아내가 얼마나 그 들을 때마다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사랑스럽겠습니까? 네. 당시에 타던 차인 국민 소형차가 있었대요. 그걸 팔아서 녹음비 마련하고 직접 새벽 시장에 가서 홍보까지 뛰던 곡이 바로 존재 이유였는데 이 간절함에 한 DJ가 존재 이유를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이 노래 무슨 노래냐 문의가 빗발친 야. 거예요. 그 이후에 앨범을 제작을 하게 됐고 이게 무려 350만 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네. 사랑을 위하여가 500만 장이 와.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라면 박스에 썼던 가사가 이렇게 봄날로 돌아온 거죠. 야, 근데 내용 들으니까 너무 이게 물론 그 당시에는 뭔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내분과 이런 대화를 한다는 알 수 없는 암울한 나의 미래가 너는 뭔가 그런 이런 고차원적인 대화를 아내분과 했고 그거를 라면 박스에 적어서 이런 훌륭한 곡이 탄생하게 됐다는 건데 근데 김민호 변호사님 김종환 씨 하면은 본인 노래도 히트곡이 많지만 지금 유명하신 분들 노래도 막 작곡해 준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많은 가수분들께서 그 곡을 받기 위해서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아, 그래요? 합니다. 아까 이제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그 상황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게 가사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노래는 사실 그런 가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도묘만도 그러잖아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 운이 아래 있다. 이러잖아요. 도묘도 그리고 네. 이제 가수분들도 아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분께 곡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아하. 아까 이제 김종환 씨가 이제 힘든 시절을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집도 없던 시절도 있었고 차 팔아서 녹음비를 세상에. 마련한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 무려 청담동에 대저택에서 아, 그래요? 가족분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와.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저택에는 이 김종환 씨의 그 40년의 애안이 담긴 그 작업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지구에 가볼까요, 네? 존내는 친필 사인이에요? 친필 사인 이게 존나는 친필 사인이죠. 건반에다. 저 끝에 있는 건 이제 폴 메가트니가 쳤던 같은 기타인데 거기다 사인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조지 해리슨의 사인되어 있고 저 드러머인 링고 스타. 이런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선생님? 미국에 가서 인증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진품으로 이제 나온 그걸 경매를 이제 고가로 샀지만 말할 수 없어. 그냥 소중하죠. 내가 비틀즈를 좋아했으니까. 내가 이게 음악을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뒤를 딱 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날 딱 보면서 너 여기서 이만큼 하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해. 뭐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 피아노.
이게 아바가 썼던 피아노하고 똑같은 거야. 댄싱 퀸 뭐 모델이 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나오지 않는 지금은 안 나오죠. 구할 수 없는 모델이죠. 못 구해.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예 한 채가 뭐예요? 아니야. 와이프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뭐 집을 몇 채를 사고 그래. 아, 며칠 살 수 있죠. 네, 급 뭔가 감추는 그런 걸까요? 아니, 어쨌든 지금 집 내부도 다 구경한 게 아니라 작업실을 봤는데 김묘성 기자님 거의 박물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서도 제가 헷갈렸습니까? 집인가 박물관인가 그러네요. 네. 헷갈렸는데요. 취향에 담긴 소품이라고 하기엔 굉장히 고가의 귀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음 장비들을 비롯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틀즈 멤버의 친필 사인이 눈에 띕니다. 어렸을 때 비틀즈의 팬이었었고 이제 성덕이 되어서 직접 미국 가서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아바가 썼던 피아노와 같은 모델인 요거는 피아노를 이제 비틀즈 사인 친필 사인 네네, 요거. 그렇습니다. 다음 보실 것이 아마 피아노가 나올 텐데요. 그 네. 피아노가 지금은 단종됐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1900년대 아니고 1896년에 만들어져서 이젠 130년이나 된 와. 기타도 갖고 있네요. 근데 네. 그 기타가 현재는 벌목이 금지된 브라질리언 로즈우드로 만든 기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 가치가 더 올라갔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또 현재까지도 그 기타로 연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속물은 속물인가 봐요. 저런 1896년 나무로 만든 기타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와 저거 내다 팔면 경매에 가면 얼마나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먼저 들어요. 진짜 속물스럽게. 근데 어쨌든 이 김종환 씨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요즘은 후배들 노래까지도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와,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가 안진용 기자님, 저 노래를 진짜 김종환 씨가 다 만든 거예요? 네, 직접 다 만든 노래였고 바램은 원래 노사연 씨가 불렀다가 임영웅 씨가 다시 불러줘서 유명해졌는데 정동원 씨 목소리 지금 굉장히 앳되네라고 많이 생각하실 네네. 거예요. 지금은 18살인데 저 노래를 발표할 그 오디션 당시에는 14살이었습니다. 하하! 자, 근데 14살의 정동원 군이 저런 노래를 과연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는데 네. 막상 김종환 씨가 그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는 정동원 군이 마이클 잭슨의 어릴 적 같다. 그렇게 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 노래를 줬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김종환 씨랑 통화를 하거든요. 네. 김종환 씨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가사의 실종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 여백이라는 노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손에 주름이 많은 거는 긴 인생의 훈장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딱 맞아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노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종환 씨가 만든 노래를 보면은요. 김수희 씨의 아모르, 민혜경 씨의 미니스커트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가사를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김종환 씨 요즘은 작곡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그 가수가 불렀을 때 인생곡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어울려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주는 것도 좋은데 다시 한번 존재 이유나 사랑을 위하여처럼 김종환 씨가 직접 부르는 노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김종환 씨 자체가 우리에겐 존재의 이유라는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동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구치소 직원을 믿지 마세요. 이거 제목 잘못 쓴 거 아니에요? 구치소 수감자들 믿지 말라 그런 말 아니에요 지금?
네, 지난달 말 경상도를 집어삼키면서 큰 피해를 남긴 괴물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산불과 구치소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 궁금하실 텐데 딱 이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지난달 29일 경남 진주 소재의 한 굴착기 대여 업체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는 진주 교도소 교도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요. 네. 그러면서 경남 산천궁 산불 진화에 쓰일 굴착기를 문의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내용을 접하고 시청자분들은 교도관이 굴착기 업체 워낙 대형 산불이다 보니까 교도관 분들도 화재 진압에 투입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넓게 보면 공무원이니까 네. 이제 그런 공무에 함께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특히 이 굴착기 대여업체의 경우에는 교도관이라고 하니까 신분이 확실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굴착기를 대여하면서 방화복도 함께 대리구매를 해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무려 2억 원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그걸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굴착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뭐 렌터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의심 없이 이제 2억 원을 입금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추후에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교도관을 사칭해서 일종의 피싱 범죄에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려고 해요. 김묘성 기자는 사기칠 걸 따르지 지금 이 산불을 악용해서 사기를 쳐요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울산에서도 벌어졌다라고 전해오는데요. 날짜는 앞선 사건보다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입니다. 울산에 있는 한 유통업체에도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이 사람 역시 자신을 울산구치소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경북 청송군 화재로 직원들이 차출을 다 나가게 됐다. 필요한 생수를 준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일 오후 5시에 찾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방화복 70벌도 필요하다라면서 메시지를 남기네요. 아니 내가 구치소 직원 이게 요즘 피싱범 이 몹쓸 피싱범들 발음도 안 되네. 피싱범들 사이에 유행하나 되는 겁니까? 허주현 변호사님. 말도 안 되죠. 이게 옛날에 군부대를 사칭하면서 도시락 업체에 이런 유사한 수법을 맞아요. 써서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에서 산불 피해자들에게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걸 기화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전화 발신자가 유사한 수법을 썼습니다. 자신이 울산구치소 직원이다라고 하면서 산불을 핑계로 생수를 살 건데 방화복도 대리구매해달라라고 하면서 도매업체 명함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도매업체에 물건을 먼저 이 주문을 하면서 대신 입금을 해주면 생수 찾고 방화복 찾으면서 그때 같이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고 한 거죠. 교정시설 관계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나 싶어서 이 업자가 이걸 믿고 명함에 있는 도매업체 계좌번호로 무려 2,500만 원 상당을 송금을 했는데 역시 송금한 이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나. 교정시설 공무원을 사칭한 피싱 범죄였고요. 유령 회사에 돈을 보낸 거라고 합니다. 어허. 연락이 되지 않는 걸 수상하게 여긴 피해 업체가 울산구치소에 전화했더니 우리는 그런 주문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피해 사례 2건을 들어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지만요. 수법이 비슷해요. 그러면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도 드네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입장 내용을 보면요. 네. 교정기관은 선결제로 물품 대금 입금을 받는다거나 다른 업체 대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잘라 얘기하면서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해당 교정기관에 확인을 부탁드린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몹쓸 인간들 아마 지금도 전국에서 활개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반드시 검거를 해줘야겠습니다. 검거에서 법이 무섭고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